저는 가계도 사전과 계획책을 읽었습니다. 공동저서예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모니카 골드리? 네.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세계 유명인들의 가족 비밀, 이 책을 쓴 저자더라고요. 이 책은 그래서 약간의 교과서적인 느낌?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들어갈게요. 가계도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였대요. 이 의학, 유전학, 간호학, 사회학, 심리학, 심지어 법학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가계도는 쓰였는데 이 표준화된 유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족치료 학자들과 가정의학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표준화된 유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가계도를 보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생물학적,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인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또 법적인 관계,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법적인 관계, 뭐 입양을 한다든지, 이 정서적인 관계, 친밀해, 융합돼 있어, 단절돼 있어,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가계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선 왼쪽엔 남자, 오른쪽에 여자를 표현해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네, 다음에 가계도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결혼선으로 결혼관계선을 표시합니다. 결혼관계선 위에 결혼을 의미하는 알파벳 M과 연도를 표시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1970년도에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별거가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표시할 때는 사선으로 표시하고요. S로 표시하고 연도를 표시합니다. 1975년도에 이 부분은 별거가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결합했어요. 그럴 때는 76년도까지 별거를 하다가 취소, X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결혼관계선 바로 밑으로는 자녀선을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자녀선을 표시해요. 이 자녀선도 출생 순위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첫째는 왼쪽 끝에, 막내는 오른쪽 끝에. 네. 그리고 이 왼쪽에는 태어난 연도, 오른쪽에는 죽은 연도예요. 여기 보시면 X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산된 경우, 동그라미로 표시된 경우는 유산된 경우, X는 낙태 경우. 이해되시죠?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이거는 위탁자녀. 72년부터 74년도까지 70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위탁했어요. 그런데 이 위탁자녀에다가 실선을 그으면 뭘까요? 입양자녀. 네, 72년생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76년도에 입양해서 데려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담자와 관련된 자녀는 이렇게 좀 더 길게 더 내려서 크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S를 좀 거꾸로 놓은 것 같죠? 이민 갔을 경우에, 이민 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민 간 경우에 영어로 알파벳 L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에 문제가 있을 때 L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있죠? 흡연자일 경우에 S, 또 비만일 경우에 알파벳이 아니라 알파벳 O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이 한 점선에서 같이 내려왔잖아요. 쌍생아. 그런데 여기에 손을 하나 더 그으면 일란성 쌍둥이. 네. 여기 정보가 없네요. 네,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그냥 자녀 선만 긋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빗금쳐 있죠. 반으로 되어 있는데 빗금쳐져 있어요.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 중독이나 남용되었을 때 이렇게 누워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의심될 경우. 그러니까 이분은 약물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좀 하나 빠뜨렸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세모 보이세요? 세모 거꾸로 된 거? 이건 뭘까요? 동성애자를 표시합니다. 이게 남자일 경우에는 네모에서 세모 거꾸로 표시하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둘이 결혼 관계선을 그어서 200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죠 이거 S? 별거. 네, 07년도에 별거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네요. 네, 결혼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채워진 검은색 삼각표를 표시하고 밑에 외도, 08년도에 외도를 시작했대요. 화가 났겠죠? 이 여자? 그래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을 상징하는 알파벳 D와 연도를 표시해요. 11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하다 보니 괜찮을 것 같아. 싹싹 빌어가지고 봐줬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이혼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다시 이혼했어요. 그래서 다시의 반복에 R가 이혼의 D를 붙여서 R 뒤에서 15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이제 자유로워진 몸이 됐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결혼관계에서는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LT라고 쓰고 연도를 적었다면 성관계인데 동거하는 동거관계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동거관계에다가 실선을 같이 덧붙이면 안정적인 동거관계, 안정적인 성관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내담자가 나올 거예요. 내담자는 이 부호 선 안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잔여 조금 남았어요. 아까 전에 누워있는 거 표현 드렸는데 서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 네, 그렇게 표시하고 이 반대는 호전될 경우에는 이렇게 반만 채워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반으로 누워있는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반대의 경우에는 회복될 경우 표시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네, 둘 다 있을 경우예요. 둘 다 있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이것도 회복될 경우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이 임신 연도와 세모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X 그 안에 X를 표시하고 나이를 죽은 해의 나이를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최초의 인간 보셨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렇게 X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사망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관계 말고도 이제 정서적 관계를 말씀드릴 건데 선이 하나예요. 선이 하나면 긍정적인 관계. 자, 그럼 선이 두 개면 뭘까요? 친밀한 관계. 네, 그럼 선이 세 개면 뭘까요? 네, 융합 관계예요. 네, 잊지 마세요.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융합이야. 누가 제일 싫어할까? 네, 아버지랑 적대. 적대 관계는 지그재그로 표시하고요. 왜 이렇게 적대가 됐을까? 왜 엄마가 아들이랑 융합이 됐을까? 봤더니 신체적 학대가 있었어. 지그재그인데 세모가 검게 표시되어 있어요.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융합되어 있는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죠. 어머니는 누구한테 갈까요? 초점 대상이 며느리한테 가요. 그런데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서 부정적인 초점 대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어머니한테 이런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융합관계를 붙이면 성학대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부분 보시면 화살표인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입양자녀죠? 정서적인 학대. 이 경우에는 세모를 투명석으로 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잘 살 수가 없겠죠? 네, 단절이 됐어요. 이 단절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채워서 이어지는 관계에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적대와 친밀이 같이일 경우에는 친밀 적대 관계라고 표현하고요. 자식들끼리는 왕래도 안 해. 서원한 관계를 점점점점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기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영적인 관계. 저하고 이제 저희 엄마하고 이게 영적인 관계라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가계도는 이런 복잡한 가족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도식화해 준 것이 이 가계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가족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여러 확장된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나 문화, 성, 계급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보고 봐야 돼.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가족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스스로 반복한다. 그래서 보혜는 뭐라고 하냐면 다세대 전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세대가 반복한다. 결정론 말씀하셨는데 네, 강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의 질문은 가계도에서 출생순위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기서 출생순위하고 관계가 없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질문은 형제관계. 우선 맏자녀, 막내자녀, 중간자녀, 외동자녀 다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생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출생순위는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막내와 누구랑 결혼해야 돼?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요? 네,
리처드 버튼과 테일러 사례로 가계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내인데 막내하고 아니면 큰애하고 사이가 어떨지 한번 캐서린 헵번 사례로 한번 보실게요. 출생 순위를 보면 성격의 유형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자기하고 어떻게 맞는지 또 안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모님들한테 완전히 관심 폭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받는 이면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요. 부모처럼 행동을 해서 동생들도 돌보고 막 해요. 자기가 특별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맏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권한을 부여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맏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맏딸들은 이 권한보다도 책임감이 더 많고 죄책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녀 성노사상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누나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으면 이 남동생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딸들만 있는 집에서의 맏딸일 경우에는 이 특권의식과 책임의식을 같이 부여받는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맏자녀들은 동생들을 책임지고 경험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집단을 보다 나은 곳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하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그걸 뚫어내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저는 조지 워싱턴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분은 조지 워싱턴은 장남이에요. 동생이 5명이나 있어요. 이 5명 중에서 이 아버지가 11살 때 죽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조지 워싱턴이 장남이 아니에요. 이복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복 형제들이 있는 걸 모르고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아버지 역할을 해준 게 여기 장남 로렌스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서 20살 때까지 조지 워싱턴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지 워싱턴은 장남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들을 돌본 것처럼 이 조지 워싱턴은 전쟁에 나가서도 부하들을 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헌신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 맏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내가 볼게요. 저 막내다. 저밖에 없네. 이렇게 계시네요. 네, 막내는 응석바지가 되면서 이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막내는 부모의 관심에서 조금 더 자유롭대요. 그래서 성취보다는 재밌어서 막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대요. 여기 사례 보시면 에디슨, 그리고 또 누구죠? 벤자민 프랭클린, 여기 우리 알고 있는 퀴리 부인 다 막내였다. 이렇게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해요. 근데 단점이 버릇없고 자아도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부모님들이 키우느라고 다 소진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관심을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좀 봐줘! 그렇게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내가 옷을 하나 샀어. 그러면 위에서부터 쭈르르르 다 한마디씩 다 해. 그쵸? 그냥 내가 산 거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다 지적질이야.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막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막내 자녀가 응석바지로 자라거나 겁쟁이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고 응석바지가 되거나 아니면 과잉보상의 결과로 그 집의 구원자가 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중간자녀입니다. 이 중간자녀는 맏자녀하고 막내한테 정서적으로 강하게 푹 가요. 자기한테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띄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좀 속상하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차분하고 원만한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큰 자녀, 위에 손이 자녀는 감정적으로 휩싸이기 쉽고 또 막내는 자기도취적으로 막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중간 자녀는 최고의 협상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어요. 다이애나 비, 네, 아시죠? 이 다이애나 비는 가계도를 보시면 백작
부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백작이 지위를 계속 잃지 않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작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아들과 남과 동시에 이 상속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존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60년도에서 태어나서 60년도에 죽었어요. 네, 한 살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딸을 바로 낳았는데 다이애나를 낳은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딸이었어요. 실망이 컸겠죠. 그래서 아예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다이애나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모의 실망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존재감 없는 말 그대로 그랬는데 그래서 다이애나 이름도 사실은 왕가와 결혼할 뻔한 조상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부적절하다고 느꼈지만 특별한 존재로서 교양을 갖추고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라 언니랑 찰스 왕자랑 77년도, 78년도에 데이트를 했대요. 그러면 누가 왕세자비가 돼야 될까? 네, 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됐어요? 다이애나가 됐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왕세자 B라고 이게 이제 다이애나 B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이런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동자녀는 부모님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멋대로 응석바지로 막내처럼 키우기도 해요. 하지만 지나친 관심 때문에 불안도가 높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맏자녀 특성, 그리고 또 막내자녀의 특권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친구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못해요. 또래나 친구, 배우자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윗세대, 어른들하고는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례에서 보면 나중에 가게들 보시면 이 인디라 간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안 좋아요. 그런데 위에 어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할아버지하고 관계는 너무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부부 관계에서도 이 출생순위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해요. 형제 관계에서 질투나 권력 싸움 많이 하셨죠? 하고 계시죠? 네. 또 나눔과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그대로 결혼해서 부부관계에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슷한 관계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생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마지는 마지보다 막내랑 결혼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네, 마지는 책임감이 있고 밑에는 응석바지니까 이렇게 맞춰서 살겠죠. 여동생 있는 남성은 오빠가 있는 여동생인 여성이 부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저도 결혼을 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 나이 또래의 친구랑 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4선을 한 대통령인데요. 사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막내, 그리고 엘리너가 장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100% 맞진 않지만 이 친숙한 관계를 더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외동이들은 외동이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렵대요. 왜? 대상을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잘 살까요? 네, 가장 유연한 배우자는 중간자녀다. 나 중간자녀다. 오, 둘 분, 네, 잘 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최악의 관계. 자, 여자 형제 많은 곳의 막내, 남자 형제 많은 곳의 막내.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봐달라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어요. 리처드 버튼과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런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처드 버튼이 가게도 보세요. 13명이에요. 네, 13남매인데요. 근데 사실은 리처드 버튼은 12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가 떨어져서 키워졌대요. 그래서 사실상 이 리처드 버튼이 막내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보세요. 막내죠. 그런데 아역 배우였어요. 관심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역 배우였으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릴 때부터 했겠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냐면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거친 세기의 사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로 지나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다가
유치한 사랑 싸움만 했던 부부가 네, 이들 부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모 역할인데요. 자신의 출생 순위와 같은 자녀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남일 경우에 아빠가 그렇게 동생들한테는 관대하면서 자기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이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들한테 오히려 응석바지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동생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게 하면서. 그런데 이 여자 형제한테 질투를 느꼈던 엄마, 딸을 낳는데 막내딸하고 교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해하기 어렵고 자기의 이제 아까 말한 파이어 와이어 때문에 막내딸이 하는 경험을 보고 자기에 확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모는 가족 중에 닮은 사람을 특정 자녀한테 동일시시킨다는 거. 이모거든요. 그런데 조카예요. 너무 닮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모가 IP였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또 IP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삼촌 사진이에요. 닮았는데 야, 너 삼촌 닮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닮았다 하고 컸는데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그 역할을 그 아이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 간에 발생한 문제, 이 자녀 세대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지더라, 재현되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동이었던 부모는 자녀들이 싸우는 게 이해가 안 간대요.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희 아는 엄마도 이 외동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애를 셋을 낳았어요.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밤에 혼술을 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서. 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족에서 동성 부모의 출생 순위와 일치할 경우에 좀 더 세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대를 받기도 해서 이 아버지가 맏아들이었어. 근데 군인이야. 아들도 똑같은 직업을 갖는 케이스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러면 자녀하고도 이렇게 막 싸우고 관계를 잘 형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캐서린 헵번이에요. 캐서린 헵번은 이 가게들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딱 보이시나요? 장남들의 죽음이에요. 네, 여기서 장남 형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뛰어내렸거든요. 자살했거든요. 이 장남들이 죽는 역사 속에서 이 어머니, 캐서린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자는 힘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남자들 지켜야 돼. 이 기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촌과 싸워가면서도 대학 공부를 했고 또 동생들도 다 뒷바라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인지 이 역할을 여기 보시면 이 어머니가 이 캐서린 어릴 때, 이게 캐서린이거든요. 이 어릴 때 이 여성 참정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딸한테 준 거예요. 여기 점점점 이렇게 제가 보이세요? 이게 보호 양육자 표시거든요. 이 양육을 어머니가 아니라 이 캐서린이 대신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슈들이 있을 때, 왜냐하면 윗대에서 계속 그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본인들이 케어 안 하고 누굴 붙였냐면 캐서린을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붙여놨다. 2살 터울라면 동생을 붙여놓고 사실 좀 증상이 있어서 외갓댁에 보냈는데 그때도 같이 보냈대요. 근데 거기서 자살을 하고 첫 발견한 것이 캐서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하던 역할, 또 딸이 반복하고 또 이런 자살 이슈, 장남들의 이슈에 불안해서 또 반응했던 모습들이 이런 부모 역할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인데요. 이 가계도는 이런 동일한 규칙, 일정한 것들, 우리 임상가들이 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람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가계도의 일정한 이 공통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역할, 관계, 기능 이런 것들을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설을 세우면 이 출생 순위가 아까 보신 것처럼 부모 관계, 부모 역할에서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또 미래의 직업의 관계에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역사를 관찰하고 또 탐색하고 또 정서적인 의미를 재구성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까 김용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결정론이 어떻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막내로 살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다 출생 순위마다 다른데 신이 나에게 주신 선함, 이 안에 있는 선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의미를 재구성하고 또 상징을 붙잡고 하는 놀라운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가계도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그런 자신만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